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새벽 준우책입니다. 어제 빅뉴스가 터졌죠. 요즘 여당의 위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었다고 하지만 집권 초기 불과 100일도 안 돼서 이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리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까? 누구는 이 여당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자기 정치에 몰두하면서 벌어진 내부 균열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면서 생각지도 않은 주목을 받게 된 권성동, 장제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이 드러나지 않는 권력 다툼을 벌인 것이 사달이 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라 정치를 맡은 자들의 함량 미달입니다.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이 기본적인 덕목인 지식도 그리고 정직함도 용기도 결단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겸손함마저 없어 오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 국민에게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소명의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만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것이지 진짜 속마음은 입신양명으로 자신도 권력을 한껏 누리고 싶다. 이런 욕망뿐입니다. 이러니 정치판에 뛰어드는 청년 정치인들마저 때가 묻었습니다. 능력은 없고 오직 배운 것은 협잡과 업무 그리고 진영 논리로 넘쳐나는 정략뿐입니다. 이 머릿속에 든 게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이 든 정상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청년들까지 정치판은 온통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흙것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열악한 우리 정치판에 어제 요동을 쳤습니다. 이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준석이 끝내 여당을 더 나아가 이 나라 권력의 축을 흔들고 파괴하는 블랙홀이 된 것입니다. 남부법원은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 주호영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당을 채무자로 한 앞의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를 했는데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채무자로 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그러니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결정입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대표를 복귀할 수 없게 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판부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나 그만둔다 이러고 나서 또 최고위에 출석해서 의결을 한 것 자체가 없는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서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준석의 고리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증거로 국민의힘이 지난 8월 2일 정문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한 상태로 열려 의결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등이 참석해서 당이 비상상황인 것을 결의한 그 최고위원회를 증거로 든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4명만으로도 최고위원회 기능을 유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역으로 그러니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 위원회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부족한 만큼 뽑으면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 결론을 채울 수 없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항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일부 최고위원 사퇴 의사표시가 있은 지 10일 이내에 전국위가 개최돼서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위 의결의 효력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결정입니다. 말하자면 전국위는 당원 중에 1000명 이내, 상임 전국위는 50명 이내로 구성돼서 1만 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그러면서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최사입니다. 상임정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나 비상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당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해석이 없어 그 효력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재판부는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이라도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대부분 판결을 원용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은 정치적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 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도적 권위주의적 지배 경영을 배제해서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참 대단한 논리입니다.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이준석 측은 환호했습니다. 역사에는 이번 사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의를 저버린 이 정상배의 반란으로 기록되어 자신의 무덤이 될 터인데도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발했습니다. 26일 주호영은 오후 2시 30분경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그는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변인 박영수의 논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육군 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는 상임정국위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 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재판부의 성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가 아닌 상임정국위의 내부적 유권 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 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 재판장의 울권내라고 본다.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군요. 그는 또 이 재판부가 이틀 전 이번 주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했던 사실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분명 판사가 이번 주에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길을 택했습니다. 유상범이 말입니다.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 한편 유상범은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남부법원의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어서 임명된 비대위원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고 법원 본안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 법원이 비대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이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원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했는 데다가 비대위 체제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주말에 의원총회를 열어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그동안 당권 주자 간에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연말 개최로 의견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지난번 전국위에서 직권대행 체제로 된 만큼 권성동 당대표 직권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체제가 계속된다면 집권여당의 파행이 멈출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내대표 권성동과 정책위 의장 성일종이 사표를 내면서 지도부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 그래서 당이 문자 그대로 비상 상황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준석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는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두고 개고기에 비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공격은 대부분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과 정권의 권위를 해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2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으로 개파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현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번 결정한 것을 재투표한 겁니다. 말하자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것으로 사흘 만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습니다. 8월 28일 당대표로 선출되는 이재명이 기소되더라도
그가 주도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그 기소는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의결하면 이재명은 당대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자신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검수완박법과 개항을까지 가서 국회의원이 된 것,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것에다가 이번 당헌 80조 개정까지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무려 4개나 겹쳐 입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당 사상 처음 보는 해괴한 일입니다. 이번 중앙위원회 의결에는 지난번에 함께 부결된 조항인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1월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 2 신설하는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전인 24일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을 했는데 이재명 사동안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한 이번 무리수에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과연 수그러들까요? 어떻든 이재명이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한 발언이 또 뉴스가 됐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재명은 24일 수원 장안구민회관에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렬 팬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도 극렬 팬덤처럼 보이는데 극렬 팬덤으로 보면 수준 낮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팬덤들이 행태와는 아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설득해서 공감을 얻어야 될 상대방한테 험한 표현을 하면 공감을 하겠느냐. 원수를 사지 그걸 모르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우아한 표현으로 꽃도 갖다 드리고 잘 하십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게 좋잖냐. 그러면서 그는 놀랍게도 인터넷 댓글 활동까지 동의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생각으로 제가 디테일 중에 하나를 여태까지 강조한 게 기사에 공감 하나라도 누르라는 것이다. 누구는 돈 줘서도 하잖냐. 기사 한 개에 240원이라는 얘기도 막 떠돌던데 댓글 알바가 진짜 있긴 있나 보다. 하여튼 예를 들어 단가가 500원이라고 치면 우리가 10번 누르면 5,000원 번 것이다.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의 이런 발언은 개딸로 불리는 팬덤 정치에 대한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발언은 바로 그 뒤에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좌파가 아니다. 그리고 진보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운 사람이다. 그 뒤에 그는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수구적인 기득권 사회, 비정상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정상사회로, 상식사회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진보라기보다는 상식과 원칙의 회복을 바라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그가 보수라니요. 놀랍게도 그는 상식을 언급하고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말하고 토지로 인한 소득은 모두 불로소득이니 100%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이 우리 사회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서 있는 바닥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서도 왼쪽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중간이 아니고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이 아닌가요?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죠.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이라고 부르는 우리 국민의힘 정강정책만 봐도 영국 노동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자, 다른 뉴스 짧게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이은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 결정입니다. 물가 전망치가 24년 만에 5%대 정확히는 이 기존 4.5%에서 5.2%로 대폭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데다가 미국의 긴축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한은 또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은은 연말 기준금리를 최대 3.0%까지 올린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산층 가계의 대출이자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할 때 그쳤습니다. 아마도 이 예상은 제 생각인데 빗나갈 것입니다. 어떻든 이 기준금리가 2년 새 2%포인트나 뛰어오르면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무려 27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비 투자 전망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8%로 악화됐고,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로 내려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입니다. 상품 수출 증가율은 3.3%에서 3.2%로,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5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3.7%에서 4.0%로 높아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 전망도 좋지 못합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1%대에 가까운 저성장이 예상됩니다. 내년 물가는 3.7%로 여전히 한은 중기 물가 관리 목표 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자 이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6개 지표를 바탕으로 경제 예측 모델을 구축한 결과 향후 1년 안에 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무려 81%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그러니까 IMF 사태 당시 상황을 자정으로 맞춘 시계 모델로 전환하면 이달 시간은 오후 9시 45분으로 위기 경고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전망대로 내년 2.1% 성장하면 잠재 성장률 웃돌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그랬죠. 이제 전 정부 탓을 할 때가 지났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성동이 25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이후에 당 관계자들과 함께 회식 중인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술 없는 당 연찬회 이후에 별도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병에다가 숟가락을 꽂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는 아마도 국민일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거나 국민의 뜻을 쫓는다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위대한 정치인이라면 때로 대중의 뜻에 반하여 국민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해야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선동가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역사가 디오니시오스가 로마사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장 가까운 길은 선동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